하무소분, 실크 셔츠 소매를 조용히 정리하며 억만장자 박준호가 말했다.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작동을 시작했다. 무대 한가운데 낡은 옷과 깊은 눈을 가진 15살 소년이 복잡한 방정식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몇 분 전 플래시가 눈부셨지만 그것보다 더 눈부신 건 박준호의 오만함이었다. 그는 인공지능 로봇을 공개하며 이제 교육의 불완전한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과학자와 투자자가 가득한 강연장. 그 시연은 단순했다. 몇 시간 동안 천재만이 풀 수 있는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몇 초 만에 해결하는 것이었다. 기계가 해답을 내놓자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곧 이상한 웅성거림이 퍼졌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였다. 자신의 명성을 지키려던 박준호는 기자들이 불러온 거린 소년을 향해 비웃으며 말했다. 내 20억 원짜리 발명보다 더 잘할 수 있겠나? 풀면 100만 원 주지. 그 말에 강당 전체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허기진 배와 낡은 옷차림의 민호, 15살은 방정식과 눈을 마주했다. 공포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었다. 왜일까? 그 방정식이 병상에서 아픈 엄마가 가르쳐준 바로 그 공식이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소년의 더러운 손가락이 첫 줄을 쓰기 시작하자 강당은 그의 집중력에 숨을 멈췄다. 이후에 벌어진 일은 가장 강력한 남자를 굴복시켰고 한 국가의 마음을 움직였다. 계속하기 전에 잠깐 안내드립니다. 채널 구독자 수진님께서 저희 새 이야기 채널 링크를 요청하셨어요. 영상 설명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오늘 이야기 다 보신 후 꼭 확인해주세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방정식을 풀면 당신에게 100만 원을 드리죠. 박준호 사장의 말이 만원인 강당에 울려 퍼졌다. 우아한 관객들의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무대 위에는 마른 체구에 헐렁한 옷을 입은 소년이 서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가진 그 소년은 거대한 화면에 당당하게 빛나는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는 겨우 15살이었다. 어머니가 병석에 눕게 된 이후로 서울 거리에서 살고 있었다. 몇 초 전 카메라가 그를 포착했다. 그는 명품 매장 쇼윈도 앞에서 필사적으로 손짓하며 방송을 보고 있었다. 마침 억만장자의 발명품인 무한교수 로봇이 잘못된 답을 제시하는 순간이었다. 내 발명품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 꼬마야? 박준호가 경멸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기자가 민호를 무대로 데려왔을 때였다. 어쩌면 거지 같은 네가 고급 수학에 대해 무엇을 아는지 청중에게 설명하고 싶은 모양이구나. 민호는 침묵을 지켰다. 그의 눈은 방정식에 고정되어 있었다. 카메라는 겉보기에 차분해 보이는 그의 얼굴을 잡았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관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일부는 동정의 표정을, 다른 이들은 참을성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 있었다. 매일 밤 민호는 공립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를 방문했다.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어머니는 계속해서 그를 가르쳤다. 송지연은 사고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교수 중 한 명이었다. 15분, 박준호가 자신의 고급 시계를 과시하듯 쳐다보며 말했다. 그 후에는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 민호가 디지털 칠판에 다가갈 때 카메라는 전국에 생중계를 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갔다. 소년의 더러운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 조그만 소년이 붙잡고 있는 지식의 깊이를 짐작하지 못했다. 병상에 누운 어머니가 매일 밤 가르쳐준 고급 수학 원리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춤추기 시작했다. 민호의 눈에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보였다. 주변의 조롱과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방정식만 남았다. 첫 번째 계산을 시작하자 관객들의 웃음소리가 잦아들었다.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자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이 내려앉았다. 박준호의 얼굴에서 경멸적인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저건 불가능해. 관객석에서 한 수학 교수가 중얼거렸다. 민호는 방정식의 본질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기호와 숫자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말처럼 그것은 시와 음악이었다. 우주의 조화를 이해하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민호는 그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그의 손이 화면 위로 흘러가는 동안 무대 뒤에서는 박준호의 엔지니어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거리의 아이가 그들의 슈퍼컴퓨터보다 더 깊이 사고할 수 있는가? 밖에서는 차가운 서울의 바람이 불었다.
민호가 평소에 잠을 청하던 다리 밑에는 그의 얇은 담요와 작은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곳에는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었다. 어머니의 사진과 그녀가 병원에서 그에게 써준 수학 공식들이 적힌 구겨진 종이들. 관객들은 이제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이 작은 기적이 펼쳐지는 동안 민호의 마음은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어머니, 당신을 위해 이겼어요. 당신이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줄게요. 민호의 손가락이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동안 그의 마음은 8개월 전으로 돌아갔다. 노원구의 작은 아파트. 그곳은 럭셔리하진 않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으며 책으로 가득했다. 특히 수학책들이었다. 아침마다 어머니는 커튼을 활짝 열어 햇빛이 방 안에 가득 차게 했다. 수학은 빛과 같아 민호야.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게 해주지. 지연은 12살에 이미 대학 수준의 문제를 풀었던 수학 영재였다. 25살에 서울대학교 응용수학과 최연소 정교수가 되었다. 그녀의 비선형 최적화 연구는 전 세계 논문에서 인용되었다. 다른 아이들이 비디오 게임을 하는 동안 민호는 수학 문제를 가지고 놀았다. 8살에 미적분학을 마스터했고 12살에는 수론을 공부했다. 일반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지연은 민호를 집에서 교육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그녀는 한국의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조차도 아들의 마음을 제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숫자에는 영혼이 있어, 민호야. 그녀는 항상 말했다. 단순히 암기하거나 공식을 따르는 것만으론 부족해. 그들의 연결을 느끼고 그들이 내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들어야 해. 비 내리는 10월 밤, 모든 것이 변했다. 지연이 학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자가 반대 차선으로 들어왔다. 충격은 참혹했다. 의사들은 그녀가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더 이상 살 곳이 없어요. 병원 사회복지사가 민호에게 말했다. 보험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친척이나 갈 곳이 있나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떠났고 양가 조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다. 친척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아파트를 잃은 후 민호는 처음으로 노숙자 쉼터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그곳의 규칙은 엄격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없이 머물 수 없었다. 어머니의 귀중한 책들은 하나씩 팔려나갔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한국 수학의 역사라는 책을 팔 때 눈물을 참지 못했다. 이 책은 특별해요. 그는 중고서점 주인에게 말했다. 조선시대 수학자 최석정의 구수략에 대한 해설이 있어요. 주인은 무관심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5,000원 줄게. 민호는 굶주림과 추위에 대해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한탄은 어머니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의사들은 어머니의 이동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수술에 대해 언급했지만 그 비용은 천문학적이었다. 수억 원. 눈이 내리는 어느 밤 지하철역에서 잠을 청하려던 민호는 순찰 중인 경찰에게 발견되었다. 집이 어디니? 경찰관이 물었다. 민호는 진실을 말했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세요. 제 집은 어머니가 계신 곳이에요. 경찰관의 얼굴에 동정심이 스쳤다. 오늘 밤만 여기서 자고 내일은 청소년 보호소로 가야 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도망쳤다. 보호소에 가면 어머니를 매일 방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한강 근처 다리 밑에서 민호는 누더기 담요를 몸에 감싸고 별을 바라보았다. 별들은 마치 거대한 수학 방정식처럼 그에게 속삭였다. 한국의 옛 학자들은 별자리에서 수학적 패턴을 발견했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의 기억 속에서 울려 퍼졌다. 내일 또 봐요, 어머니. 그는 속삭였다. 제가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게요. 별이 사라지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민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다리 밑에서 나와 그날의 첫 임무를 시작했다. 남대문 시장 근처에서 과일 상인을 도와 박스를 나르며 번 5,000원이 주머니에 들어왔다. 저녁이 되자 그는 손에 작은 꽃 한 송이를 들고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했다. 또 왔구나, 민호야. 나이든 경비원 김씨가 미소 지었다. 공식적인 면회 시간은 끝났지만 그는 매일 밤 이 소년을 위해 예외를 만들었다. 어머니는 오늘 좀 어떠셔? 민호는 감사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어제보다 통증이 심하시대요. 4인실 병실로 들어서자 희미한 불빛 아래 지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민호의 발소리를 듣고 즉시 눈을 떴다. 민호야.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다. 오늘은 수업 준비했니?
민호는 살짝 웃으며 낡은 비닐봉지에서 작은 화이트보드를 꺼냈다. 병실의 다른 환자들은 이미 이 야간 수업에 익숙해져 있었다. 어떤 이들은 졸며 듣기도 했고 몇몇은 진심으로 흥미를 느껴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오늘은 편미분 방정식에 대해 배울 거야. 지연이 속삭였다. 그녀의 손가락은 이제 키보드를 누르거나 분필을 잡을 힘이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민호는 바닥에 앉아 거의 마른 마커로 화이트보드에 첫 번째 방정식을 적었다. 침대 옆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숫자들이 춤추는 듯했다. 이것은 열전도 방정식이야, 지연이 설명했다. 이 방정식이 우리 주변 세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해하니?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열이 어떻게 고체를 통해 이동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지연은 미소 지었다. 정확해. 이 방정식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우리 현실의 묘사야. 손을 뜨거운 찻잔에 대면 열이 전달되는 방식, 겨울에 창문을 통해 열이 빠져나가는 방식, 모두 이 안에 있어. 그날 밤 그들은 특별한 주제로 넘어갔다. 비선형 시스템과 혼돈 이론. 지연의 눈이 반짝였다. 이것은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연구 분야였다. 작은 변화가 어떻게 거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이니? 그녀가 물었다. 나비의 날갯짓이 다른 대륙에 폭풍을 일으킬 수 있어. 이 방정식들이 그 이유를 설명해. 밤이 깊어갈수록 병실은 더욱 조용해졌다. 옆 침대의 노인은 이미 깊은 잠에 빠졌고 건너편 환자는 약물로 인해 반쯤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 이제 진통제를 드실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오며 말했다. 그녀는 민회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네.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진통제는 통증을 줄여주었지만 그녀의 생각을 흐리게 만들었다. 조금만 더. 그녀가 간호사에게 부탁했다. 간호사는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10분만요. 그 후에는 반드시 약을 드셔야 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지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전했다. 민호야, 기억해. 수학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야. 그것은 우주의 언어야.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알았어. 홍정아, 최석정 같은 조선시대 수학자들은 수학을 통해 자연의 조화를 이해하려 했어. 약물이 그녀의 정신을 흐리기 시작할 때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네 안에 있는 지식을 믿어. 그 어떤 기계도 인간의 직관을 따라올 수 없어. 민호는 어머니가 잠들 때까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그는 이제 혼자였지만 어머니의 지식이 그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내일 뵐게요, 어머니. 그는 속삭였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다시 걸어나갔다. 강남구 퓨처마인드 테크놀로지스 본사 59층. 박준호는 전면 유리창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위스키 한 잔을 홀짝였다. 아래에서는 민호 같은 소년들이 추위에 떨고 있을 테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내일이 D-Day입니다, 사장님.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류 가능성은 0.01% 미만입니다. 무한 교수는 지난 72시간 동안 10만 개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평범한 집안 출신인 박준호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다. 부산의 조선소에서 일하는 아버지는 그가 서울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매일 16시간씩 일했다. 대학 시절 그는 기숙사 좁은 방에서 첫 벤처 아이디어를 구상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는 한국 최고의 기업인 중 한 명이 되었다. 무한 교수는 내 최고의 작품이 될 거야. 그가 중얼거렸다. 한국 교육의 새 시대를 열 것이다. 그의 야망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국을 AI 혁명의 중심지로 만들고 싶었다. 무한 교수는 그 첫 걸음이었다. 최첨단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수학의 모든 분야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내일 시연회에는 누가 참석합니까? 박준호가 물었다. 비서는 목록을 읽기 시작했다. 한국과학원 교수진, 교육부 장관, 외국 투자자들, 주요 언론사. 박준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꿈틀거렸다. 학창시절 그는 수학에 열정을 가졌지만 천재는 아니었다. 그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성공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만든 AI는 노력 없이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오늘 아카데미 측에서 또 항해 이메일이 왔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준호는 인상을 찌푸렸다. 학계 특히 고전적인 수학자들은 그의 비전에 반대했다.
그들은 기계가 인간 교사를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과거에 사는 공룡들이야. 그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한국이 어떻게 한 세대 만에 가난에서 벗어났는지 잊었나?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밤이 깊어갔다. 엔지니어들은 마지막 테스트를 진행 중이었다. 무한 교수의 인공 두뇌는 초당 수백만 개의 계산을 처리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복잡한 수학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 사장님,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보고했다. AI가 문제를 해결할 때 때로는 우리가 프로그래밍하지 않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마치 창의적인 것처럼요. 박준호의 눈이 빛났다.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단순한 계산기가 아니라 진정한 인공지능, 인간의 직관을 모방할 수 있는. 엔지니어는 불편해 보였다. 하지만 그런 접근법의 정확성을 항상 확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복잡한 문제에서는요. 내일까지 모든 버그를 잡아. 박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완벽해야 해. 이해했지? 엔지니어는 고개를 숙였다. 네, 사장님. 밤 늦게 모두가 떠난 후 박준호는 혼자 무한 교수 앞에 서 있었다. 인간형 로봇의 LCD 화면에는 평온한 얼굴이 표시되어 있었다. 내일 너는 역사를 만들 거야. 그가 속삭였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비서였다. 사장님, 내일 시연용 문제가 준비되었습니다. 항공우주공학에서 가져온 편미분 방정식입니다. 최고 난이도입니다. 박준호는 미소 지었다. 완벽해. 그가 모르는 사이 한강 근처 다리 밑에서 민호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바로 그 유형의 방정식을 마음속으로 풀고 있었다. 운명의 실이 이미 두 사람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새벽빛이 서울의 고층 빌딩 사이로 스며들었다. 박준호는 이미 깨어 있었다. 사실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울 앞에 서서 실크 넥타이를 매만지며 그는 오늘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날이라는 것을 느꼈다.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오늘의 일기예보입니다. AI 비서가 방 안에 울렸다. 서울 맑음, 기온 23도, 습도 45%, 완벽한 봄날입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좋은 징조였다. 동양의 오래된 미신이 뇌리를 스쳤다. 어머니는 항상 중요한 날의 날씨가 운명을 암시한다고 말씀하셨다. 준비되셨습니까, 사장님? 비서가 문을 노크하며 물었다. 그래, 들어와. 박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다.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개미처럼 분주히 움직였다. 오늘 그들 중 몇몇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한편 서울의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민호는 차가운 이슬에 젖은 채 눈을 떴다. 배가 고팠다. 어제 저녁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병원에 가기 전에 무언가 벌어야 했다. 그는 구겨진 담요를 접어 낡은 가방에 넣고 길을 나섰다. 동대문 시장으로 향하는 길, 그는 작은 붕어빵 가게 앞에서 멈췄다. 주인 할머니가 그를 알아보고 손짓했다. 오늘 아침엔 팔 것이 없니? 할머니가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어제는 빈 병을 모아 몇백 원을 벌었지만 오늘은 아직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여기, 할머니가 따뜻한 붕어빵 2개를 그에게 건넸다. 나중에 갚아도 돼. 민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내일 반드시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네 어머니는 어떠시니? 조금씩 나아지고 계세요. 민호는 희망을 담아 말했지만 둘 다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때 한국과학재단 대강당에서는 역사적인 행사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기술자들은 마지막 점검을 하고 경비원들은 VIP 입구를 확인하고 케이터링 직원들은 샴페인 잔을 준비했다. 무대 중앙에는 붉은 천으로 덮인 인간형 로봇이 서 있었다. 그 안에는 3년간의 연구, 수백억 원의 투자, 그리고 한 남자의 야망이 담겨 있었다. 사장님, 10분 후 리허설 시작합니다. 무대 감독이 박준호에게 알렸다. 박준호는 무대 뒤에서 심호흡을 했다. 불안과 기대가 그의 가슴 속에서 충돌했다. 20대 청년이었을 때 그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거인들을 보며 꿈을 꾸었다. 이제 그는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기 연설문입니다. 홍보 담당자가 태블릿을 건넸다. 수정사항이 있으십니까? 박준호는 빠르게 훑어보았다. 아니, 완벽해. 민호는 붕어빵을 먹으며 강남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올랐다. 오늘은 병원에 가기 전에 할 일이 있었다. 봄이 오면서 강남의 부유한 가정들은 겨울옷을 정리했다. 가끔 그들은 사용하지 않는 옷을 버렸고 민호는 그중 괜찮은 것들을 찾아 중고상점에 팔았다. 지하철 스크린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오늘
퓨처마인드 테크놀로지스의 박준호 사장이 혁명적인 AI 교육 시스템 무한교수를 공개합니다. 이 시스템은 인간 교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민호는 잠시 화면을 응시했다. 어머니는 항상 기술에 대해 이중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기계는 계산할 수 있지만 영감을 줄 수는 없어. 그녀는 종종 말했다. 강남역에 도착한 민호는 우연히 전자제품 매장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곳의 모든 TV 화면은 한국과학재단에서 열리는 행사를 보여주고 있었다. 호기심에 그는 잠시 멈춰서서 보기 시작했다. 그때 운명의 실이 두 세계를 하나로 엮기 시작했다. 전자제품 매장 앞에 선 민호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었다. 그곳에는 화려한 조명 아래 무대에 오른 박준호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그는 교육혁명에 대해 웅변했다. 인류 역사상 교육은 항상 인간의 불완전함에 제한되어 왔습니다. 박준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교사들은 지치고 감정에 휘둘리며 때로는 실수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치는 동안 빨간 천이 벗겨지며 무한 교수가 모습을 드러냈다. 인간형 로봇의 얼굴 대신 LCD 화면이 있었고 그곳에 평온한 표정이 표시되었다. 민호는 이런 종류의 기술에 익숙했다. 어머니의 대학 연구실에서 자라면서 그는 최신 AI 시스템들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 하지만 이것은 규모가 달랐다. 화면에 비친 관중석에는 노벨상 수상자들, 세계적인 수학자들, 그리고 정부 고위 인사들이 앉아 있었다. 우리의 무한 교수가 어떤 수학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박준호가 계속했다. 특별히 어려운 도전 과제를 준비했습니다. 이 편미분 방정식은 항공우주공학에서 실제 문제로 최고의 인간 수학자도 완전히 풀기 위해선 수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방정식이 나타났을 때 민호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것은 놀랍도록 복잡했지만 어딘가 익숙했다. 어머니가 병원 침대에서 가르쳐준 비선형 시스템 이론의 일부였다. 로봇이 작업을 시작했다. LCD 눈이 계산을 처리하는 동안 깜박였다. 정확히 127초 후 무한 교수가 해답을 제시했다. 잠시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가 갑자기 중단되었다. 무대에서 이상한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민호는 즉시 알아차렸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로봇이 중요한 경계 조건을 무시했다. 결과적으로 수학적으로는 우아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해답을 내놓았다. 민호는 무의식적으로 손짓하기 시작했다. 틀렸어, 틀렸어. 그는 중얼거렸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민호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완전히 방정식에 빠져 있었다. 무대에서는 혼란이 시작되었다. 초청된 수학자 중 한 명이 일어나 화면으로 다가갔다. 박 사장님, 제시된 해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세 번째 차원의 경계 조건이 무시되었습니다. 박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기술팀이 급히 무대 뒤로 달려가 소스코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사회자는 어색한 침묵을 메우려 고급 수학의 복잡성에 대한 언급으로 시간을 끌고 있었다. KBS 기자 김태우가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왔다가 전자제품 매장 앞에서 필사적으로 손짓하는 남루한 소년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그는 다가갔다. 이봐 꼬마야,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 그가 진짜 관심보다는 호기심에서 물었다. 민호는 여전히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로봇이 세 번째 경계 조건을 무시했어요. 시스템의 에너지 보존을 고려하지 않아서 해답이 틀렸어요. 김태우는 눈을 크게 떴다. 이 거리의 아이가 방금 무대 위의 전문가가 말한 것과 정확히 같은 내용을 표현했다. 그의 기자 본능이 깨어났다. 너 이 방정식을 풀 수 있어? 그가 물었다. 민호는 마침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네, 어머니가 이런 문제를 가르쳐 주셨어요. 김태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나와 함께 오지 않을래? 너와 네 어머니에게 흥미로울 만한 제안이 있어.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이 낯선 사람을 믿어도 될까?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어머니를 도울 기회일 수도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결정을 내렸다. 네, 가겠습니다. 아무도 이 작은 순간이 한국 교육의 역사를 바꿀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김태우 기자는 자신이 직업적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커리어의 전환점이 될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기자로서의 직감이 그를 이끌었다. 언론 출입증을 이용해 그는 낡은 옷을 입은 민호와 함께 과학재단 대강당의 입구를 통과했다. 문을 통과하는 순간 민호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가 본 가장 화려한 공간이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났고 참석자들은 모두 값비싼 양복과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의 낡은 신발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에서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순간 의식했다. 따라와. 김태우가 속삭였다. 자신감 있게 걸어. 네가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인 것처럼. 무대에서는 박준호가 필사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애쓰고 있었다. 초기 단계에서는 작은 부정 확성이 예상됩니다. 그가 설명했고 이마에 땀이 맺혔다. 혁명적인 기술은 완벽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김태우가 손을 들었다. 박 사장님, 흥미로운 제안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기자를 향했고 그는 민호를 앞으로 끌어당겼다. 이 젊은이가 방정식을 정확히 풀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공지능 대 한국인간지능의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 같은데요. 관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다. 박준호는 민호의 낡은 옷과 지저분한 외모를 보고 거의 드러내지 않은 경멸감을 느꼈다. 순간적으로 제안을 거절하려 했지만 그러면 비겁해 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거리의 아이를 공개적으로 굴욕시키는 것은 그의 평판을 회복시킬 완벽한 기회였다. 자네가 무엇이 걸려 있는지 이해하나 소년. 박준호가 자신감을 되찾으며 물었다. 방정식은 대학원 수준의 수학이야.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네가 올바르게 풀면 100만 원을 주지. 실패하면? 박준호는 잔인하게 미소 지었다. 거지도 한국 기계보다 더 똑똑하다고 꿈꾸는구나. 관중은 불필요한 잔인함에 충격을 받은 듯 숨을 들이켰다. 그러나 민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사회자는 순간의 긴장을 완화하려고 민호를 무대 구석에 있는 디지털 칠판으로 안내했다. 15분 시간을 주겠다. 박준호가 시계를 보며 선언했다. 민호는 복잡한 방정식을 바라보았다. 순간적으로 의심이 스쳤다. 수학적 문제가 아니라 카메라와 수백 명의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압박감 때문이었다. 그때 병원 침대에 누운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고 모든 불안이 사라졌다. 디지털 펜을 집어든 그의 송글씨는 놀라울 정도로 우아했다. 관중은 침묵 속에서 지켜봤고 많은 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이 순간을 기록했다. 민호는 먼저 전체 문제를 검토했다. 어머니가 항상 가르쳤듯이 답을 찾기 전에 질문을 완전히 이해해야 했다. 그는 방정식의 각 부분이 물리적 세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주선 날개를 통과하는 공기의 흐름, 초음 속에서 발생하는 압력 변화, 재료의 내구성 한계를 묘사하고 있었다. 박준호는 자신감에 찬 미소로 시작했지만 소년이 방정식의 층을 확실하게 분석해 나가자 점차 우려로 바뀌었다. 무대 뒤에서는 기술팀이 서둘러 무한 교수의 알고리즘을 수정하고 있었다. 민호의 펜이 화면을 가로질러 움직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다. 숫자를 느껴봐, 민호야. 그들이 너에게 말하게 해. 관중석에서 한 노교수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저 아이는 최석정의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어. 조선시대 수학자의 방법을 놀라워. 민호의 세계에서 숫자들이 춤추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 해결책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민호가 방정식에 집중하는 동안 박준호의 마음은 멀리 떠돌고 있었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이 소년을 관찰하며 깊은 불편함을 느꼈다. 그 이미지가 무언가 그를 강하게 뒤흔들었다. 박준호 역시 어린 시절 가난했다. 부산 조선소에서 일하던 그의 아버지는 그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6일을 일했다. 아버지의 거친 손, 기름 묻은 작업복, 만성적으로 피곤한 눈, 그 기억들이 갑자기 밀려왔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옆에 선 비서가 조용히 물었다. 박준호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무언가가 있었다. 그가 수십 년간 묻어두려 했던 무언가가. 그의 첫 번째 수학 대회에서 부유한 아이들이 그의 해진 교복을 비웃던 기억. 학교 급식이 유일한 제대로 된 식사였던 날들. 그리고 그가 맹세했던 순간 결코 가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중석에서는 전문가들이 점점 더 감탄하며 민호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다. 소년은 단순히 관습적인 해결 경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수학적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는 우아한 지름길을 택했다. 그는 최김 정리를 사용하고 있어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수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가장 선진적인 학술 서클 밖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접근법이야. 한편 박준호의 기술팀은 무대 뒤에서 무한 교수의 결함을 식별하고 수정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작업하고 있었다. 공학 이사인 이 박사는 초조하게 펜 뚜껑을 씻고 있었다. 문제는 경계 조건의 해석에 있습니다. 그가 마침내 설명했다. 시스템이 순수 수학 뒤에 있는 물리적 문제를 적절히 맥락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많은 교육자들이 제기했던 바로 그 비판이었다. 기계는 계산할 수 있지만 이해할 수는 없다. 지연이 민호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수학을 느낄 수 없었다. 민호는 이제 방정식의 핵심부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손이 화면을 가로질러 움직일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변하는 것 같았다. 관중들은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민호의 눈에는 특별한 빛이 있었다. 단순한 천재성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열정이 담긴.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갈 때 민호는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 그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자신의 작업을 검토했다. 그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해결책이었다. 마지막 필기를 하기 전에 그는 문제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 방정식이 묘사하는 물리적 현실, 공기 분자가 우주선 표면을 가로질러 춤추는 모습. 수학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우주의 진실한 묘사였다. 박준호는 이 순간을 지켜보며 불편한 깨달음을 느꼈다. 그가 수십억을 투자한 기술도 이 거리의 아이가 가진 것을 복제할 수 없었다. 인간 영혼의 직관과 창의성. 그때 그는 오래전 잊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고등학교 시절 한 선생님이 그에게 했던 말. 준호야, 수학은 단순히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야. 그것은 우주의 아름다움을 보는 렌즈란다. 그 당시에는 그 말이 의미 없게 들렸다. 그에게 수학은 성공으로 가는 길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민호의 눈에서 빛나는 이해의 불꽃을 보며 그는 처음으로 그 말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딱 3분이 남았을 때 민호는 마침내 펜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은 전에 긴장되었던 것과 달리 이제 놀라운 평온함을 보였다. 완전한 해결책이 칠판을 채웠다. 복잡한 기호, 변환, 적분의 정교한 춤, 고요한 침묵이 방을 감쌌다. 최초의 오류를 지적했던 수학 교수가 칠판에 다가가 민호의 작업을 주의 깊게 검토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1분 후 그는 관중을 향해 돌아섰다. 해답은 그는 의도치 않게 극적인 일시 정지를 했다. 완전히 정확합니다. 게다가 우아하기까지 하네요. 관중이 박수와 환호로 폭발했다. 모든 방향에서 플래시가 터졌다. 강렬한 조명 아래 갑자기 관심의 중심이 된 민호는 작아 보였다. 박준호는 그의 세계가 조용히 그 주위에서 무너지는 것을 느끼며 움직이지 않았다. 그에게 지불하라. 관중 속에서 누군가 외쳤고 곧 강당 전체에 함성이 퍼졌다. 100만 원, 100만 원. 카메라와 대중의 압력에 몰린 박준호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인상적이군, 소년. 정말 인상적이야. 하지만 분명히 운이었겠지. 누구나 특정 문제의 해결책을 암기할 수 있으니까. 군중은 분노로 반응했다. 해결책을 검증한 교수가 개입했다. 죄송합니다만, 박 사장님, 이 해결책은 암기된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가 사용한 방법은 진정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그는 단지 정확한 결과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접근법을 선택했습니다. 박준호는 궁지에 몰린 느낌에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최종 도전을 제안하겠습니다. 제 팀이 무한 교수의 알고리즘을 수정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소년이 다시 이긴다면 약속한 상금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그는 잠시 망설였다. 금액을 2배로 하겠습니다. 제안의 관중은 잠시 조용해졌다. 민호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그의 눈은 새롭게 다져진 결의로 빛났다. 새로운 방정식이 화면에 나타났다. 이전보다 더 복잡했다. 알고리즘이 업데이트된 무한 교수는 즉시 처리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방법론적으로 문제에 접근했다. 이번에는 로봇이 먼저 끝내고 3분 조금 넘게 걸려 해답을 제시했다. 민호는 추가로 10분 가까이 작업을 계속했으며 주변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에 무관심한 듯 보였다. 마침내 완료했을 때 같은 교수가 두 답안을 검증했다. 그가 말하기도 전에 그의 심각한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로봇의 해결책은 수학적으로는 정확하지만 문제의 물리적 맥락을 무시합니다. 젊은이의 답변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동적 시스템의 실질적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에 우수합니다. 군중은 귀청이 터질 듯한 박수갈채를 보냈다. 박준호는 패배한 사람처럼 보였다. 사회자는 역사적인 순간을 느끼며 마이크를 들고 민호에게 다가갔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방금 2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모두가 대답을 기다리며 침묵이 찾아왔다. 민호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 돈을 제 자신을 위해 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수술비를 내고 싶습니다. 민호의 말에 감동적인 침묵이 강당을 채웠다. 사회자는 눈에 띄게 감동하여 소년에게 자신의 상황을 더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민호는 무장해제시키는 단순함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제 어머니, 송지연은 서울대학교 수학교수였습니다. 8개월 전 사고로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수술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관중 사이에서 소란이 일었다. 송지연, 참석한 여러 학자들이 그녀의 연구를 알고 있었다. 비선형 최적화에 관한 그녀의 논문은 이 분야의 참고 자료였다. 나이든 여교수가 일어섰다. 송지연은 20년 전 제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지도한 가장 빛나는 인재 중 하나였죠. 박준호를 향해 돌아서며 덧붙였다. 그리고 그녀가 이 소년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기자들은 스마트폰에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더욱 극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 유명한 수학자의 아들이 거리에서 살며 병상에 누운 어머니에게서 배운 지식으로 억만장자의 인공지능을 물리친 것이다. 박준호는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내면에서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 자신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변화였다. 이 소녀는 그의 기계의 한계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세계관의 결함까지 드러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지? 박준호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서는 평소의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다.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민호가 대답했다. 매일 밤 찾아뵙고 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지만 계속 저를 가르치고 계세요. 박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신의 팀을 포함한 모두를 놀라게 하며 선언했다. 송 교수의 수술비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에서 가능한 최고의 재활 치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박수가 일어났다. 더 이상 패배한 오만함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고귀한 행동에 대한 인정이었다. 지금 어머니를 뵈러 갈 수 있을까요? 박준호가 물었다. 그토록 비범한 정신을 형성한 여성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민호는 무대에 오른 이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항상 한국 수학은 어떤 기계도 복제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은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업가 중 한 명, 다양한 기자들, 그리고 갑자기 국가적 유명인이 된 거리의 소년으로 구성된 방문단의 도착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접수원은 그 일행이 메인 로비로 들어섰을 때 커피를 거의 쏟을 뻔했다. 교수님, 송지연 교수님 병실이요? 그녀는 당황하며 물었다. 민호는 복도를 따라 그들을 안내했다. 4층의 공동 병실로 가는 길에 그는 어머니의 담당 간호사와 마주쳤다. 그녀는 민호의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놀란 눈으로 입을 벌렸다. 민호야, 무슨 일이니? 그녀가 속삭였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선생님. 민호가 답했다. 지금은 어머니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병실 앞에서 민호는 박준호와 기자들을 향해 돌아섰다. 어머니는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세요. 알려드릴 때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들이 들어갔을 때 지연은 침대에 기대어 간호사가 그녀를 위해 인쇄해준 과학 논문을 읽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민호와 함께 많은 중요한 사람들이 들어오자 그녀의 눈이 혼란스러움으로 커졌다. 민호야, 무슨 일이니? 왜 이 모든 사람들이? 소녀는 달려가 그녀를 안았다. 지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한때 광차에 나던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이제 앞쪽에 흰 줄무늬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지적인 호기심으로 빛났다. 어머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난달에 공부한 미분 방정식 기억나세요? 오늘 중요한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됐어요. 박준호가 침대로 다가갔다. 그의 존재감이 작은 병실을 채웠지만 그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겸손했다. 송 교수님, 만나서 영광입니다. 오늘 아드님이 놀라운 수학적 재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지연은 혼란스러워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박준호, 퓨처 마인드 테크놀로지스의 맞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다음 1시간 동안 그들은 지연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얼굴은 아들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과 그들의 삶의 갑작스러운 반전에 대한 불신 사이를 오갔다. 박준호가 그녀의 수술과 재활을 부담하겠다는 제안을 언급했을 때 침묵의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왜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하시나요? 그녀가 마침내 박준호에게 물었다. 사업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기자들은 그의 대답이 단순한 PR 포인트 이상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듣지 못하는 이 조용한 병실에서 박준호는 평소에 계산된 매너를 내려놓았다. 교수님의 아들은 제 창조물의 한계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저는 기술이 인간 정신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틀렸군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이 사업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음을 알아챘다. 수학은 단순히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박 사장님. 직관, 창의성, 예상치 못한 연결에 관한 것이죠. 우리 한국인들은 항상 이것을 이해해왔어요. 수학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은 항상 전체적이었고 철학, 예술, 삶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준호가 동의했다. 그는 민회에게 시선을 돌렸다. 소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들 사이의 유대는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강했다. 그리고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회복되면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부서를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교사들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교육자들의 잠재력을 확장하는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요. 지연의 눈이 가능성으로 빛났다. 인간 수학자와 컴퓨터 시스템의 협력, 정확합니다. 물론 아드님이 우리의 첫 테스터가 되어주신다면요. 민호는 그가 듣고 있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단 하루 만에 그들은 빈곤에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로 이동했다. 병실 창문 너머로, 해가 서울의 지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다. 그 빛은 지연의 창백한 얼굴을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처음으로 오랜 시간 만에 그녀의 눈에 희망이 보였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이 작은 병실에서 시작된 협력이 한국 교육의 미래를 재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시연회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 거리의 천재 소년대 기계의 이야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특별 보도가 제작되고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며 민호는 명문 대학들로부터 장학금 제안을 받았다. 민호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창문에서 서울 풍경을 바라보았다. 아래로는 그가 한때 잠을 청했던 거리들이 보였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했다. 아침부터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주름이 생길 거야. 지연의 목소리가 그를 생각에서 끌어냈다. 민호는 돌아서서 미소 지었다. 어머니가 워커를 사용해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다. 행사 이후 2주 만에 지연은 수술을 받았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된 이 시술은 성공적이었다. 이제 그녀는 재활의 마지막 단계에 있었으며 의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전을 보이고 있었다. 한국인의 의지력입니다. 그녀는 물리치료사들이 그녀의 진전에 놀랄 때마다 농담을 했다. 오늘 박 사장님이 오신대. 민호가 어머니가 소파에 앉는 것을 도우며 말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새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시대. 그는 정말 변했어, 민호야. 그것은 사실이었다. 박준호는 모든 약속을 지켰고 심지어 그 이상을 했다. 모든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 외에도 그는 민호와 어머니를 위해 병원 근처에 편안한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다. 민호는 정식 학교로 돌아갔지만 그의 고급 수준에 맞는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더 중요한 것은 박준호의 회사 자체가 변화했다는 것이었다. 무한 교수는 완전히 재구성되었다. 인간 교사의 대체품으로 판매되는 대신 이제는 교육자와 학생을 돕기 위해 설계된 보완적 도구로 소개되었다. 지연은 아직 회복 중이었지만 원격으로 프로젝트에 기여하며 기술이 수학 교육에서 인간적 요소를 존중하고 증폭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다. 선생님,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간병인인 김 여사가 부엌에서 물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연이 대답했다. 그녀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지 않니? 때로는 이 모든 것이 꿈인 것 같아.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가끔 다리 밑에서 깨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초인종이 울렸다. 김 여사가 문을 열자 박준호가 들어왔다. 그는 캐주얼한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이전의 엄격한 정장 차림과는 거리가 멀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송 교수님. 민호야. 그가 인사했다. 그의 눈에는 예전에 없던 따뜻함이 있었다. 앉으세요, 박 사장님. 지연이 제안했다. 준호라고 불러주세요. 그가 말했다. 우리는 이제 동료니까요. 그들은 김 여사가 가져온 커피를 마시며 새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무한 교수는 이제 수학의 달이라고 불렸다. 첫 베타 테스트 결과가 놀랍습니다. 박준호가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다. 학생들의 참여도가 35% 증가했고 문제 해결 능력이 27% 향상되었어요. 지연은 데이터를 살펴보았다. 결과가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아직 개선할 점이 많아요. 시스템이 단순히 답을 제공하는 대신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해요. 바로 그래서 교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박준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엔지니어들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지만 교육자만이 학습의 본질을 이해합니다. 그들이 대화를 계속하는 동안 민호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어머니의 눈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열정의 불꽃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살아있었고 다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창밖으로 벚꽃 꽃잎이 바람에 휘날렸다. 한국의 봄은 항상 새로운 시작을 상징했다. 어떤 이들에게는 학교의 새 학기, 다른 이들에게는 경력의 새 장이었다. 민호와 그의 어머니에게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었다. 일주일 후에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박준호가 말했다. 우리의 비전을 세상과 공유할 거예요. 한국 교육의 새 시대를 여는 거죠. 지연은 생각에 잠겼다.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전통을 파괴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둘을 결합할 수 있어요. 한국의 교육적 전통과 기술의 힘을. 바로 그 점이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박준호가 인정했다. 저는 과거를 미래로 대체하고 싶었어요. 이제는 그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이 대화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불과 몇 달 전 그는 병든 어머니를 돕기 위해 절망적으로 방법을 찾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함께 수백만 명의 아이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방정식으로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그를 경외감으로 가득 채웠다. 유명한 시연회로부터 6개월 후 민호와 지연은 청와대에서 특별 행사에 초대받았다. 대통령은 두 사람이 국가 교육과 기술에 기여한 특별한 공로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싶어 했다. 행사는 주요 정원에서 열렸으며 장관들, 유명 과학자들, 그리고 기자들이 참석했다. 지연은 이제 한 개의 지팡이만으로 걸을 수 있었고 느리지만 확고한 걸음으로 장소에 들어섰다. 그녀 옆에는 우아한 남색 정장을 입은 민호가 있었다. 송 교수님, 기다리셨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들을 맞이했다.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들은 정원 한쪽에 마련된 작은 파빌리온으로 안내되었다. 그곳에는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연에게 다가가 양손을 잡았다.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대통령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아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수학적 능력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정신입니다. 지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하지만 공로는 민호에게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의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공식 행사가 시작되자 수백 명의 손님들이 모였다. 백악관, 청와대의 잔디밭은 한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가득 찼다. 민호는 어색함을 느꼈지만 어머니의 격려하는 미소가 그에게 힘을 주었다. 학문적 우수성은 항상 한국 정체성의 기둥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연설에서 선언했다. 조선 왕조 시대부터 우리는 지식을 가장 귀중한 자원으로 여겨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지적 전통의 최고를 체현하는 두 시민을 기리고자 합니다. 지연은 수학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문화 공로 훈장을 받았다. 민호는 재능과 인내의 놀라운 시범에 대해 특별 대통령 언급을 받았다. 행사 후 리셉션에서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조심스럽게 민호에게 다가왔다. 당신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말했다. 수학에 관심 있는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자원봉사 튜터링 그룹을 만들었어요. 우리의 명예 후원자가 되어주셨으면 해요. 민호는 얼굴을 붉히며 여전히 최근의 명성에 불편함을 느꼈다. 제가 가르칠 것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지식과 존엄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다른 학생이 대답했다. 그것은 어떤 방정식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거리에서 이 대화를 지켜보던 박준호가 다가왔다. 제안을 허락해 주신다면 퓨처마인드 테크놀로지스가 이 튜터링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기술, 공간, 자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 제안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지연은 박준호를 향해 미소 지었고 지난 몇 달 동안 그가 얼마나 변했는지 인정했다. 저녁 만찬 중에 미국의 유명한 수학자가 지연에게 말했다. 이 이야기를 매료되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마도 이 소년이 어떤 영재 프로그램에 의해 발견되었을 테지만 당신이 제공한 지식과의 인간적 연결은 잃었을 겁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의 교육 접근법은 서구에서 종종 오해됩니다. 그들은 단지 결과에 대한 압력만 보지만 우리 문화의 기초가 되는 지식에 대한 깊은 존중, 영적 여정으로서의 교육을 보지 못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 대통령은 민호를 따로 불러 조용한 대화를 나눴다. 너의 이야기가 전국의 아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단다. 그녀가 말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예가 수천 명의 삶을 바꿀 수 있어. 민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님, 저는 그저 어머니를 도우려고 했을 뿐입니다. 대통령은 미소 지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인의 정신이지. 가족, 교육, 그리고 끈기.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기대가 크구나. 밤이 깊어갈수록 민호는 과학자들과 정부 인사들과 활기차게 대화하는 어머니를 지켜보았다.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그는 지하철역에서 자고 음식을 살 동전을 세던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다. 변화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그는 자신이 여전히 동일 인물임을 알고 있었다. 수학과 어머니를 사랑하는 헌신적인 아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가 항상 말했듯이 그들은 우주의 가장 아름다운 방정식이었다. 청와대 행사로부터 6달이 지난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지연은 더 이상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첫 번째 독립적인 산책은 서울대학교 캠퍼스였다. 한때 그녀가 강의하던 곳을 다시 방문하는 것은 감정적인 순간이었다. 이곳이 그리웠어. 그녀가 민회에게 말했다. 벚꽃이 분홍빛 눈처럼 그들 주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을 걷게 해준 운명에 감사해. 민호는 미소 지었다. 그는 이제 17세였고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키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지적 능력도 계속해서 발전했다. 그는 대학 과정을 일부 수강하면서도 박준호의 연구소에서 일하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 오늘은 수학의 다리 프로젝트가 새로운 이정표를 맞이하는 날이었다. 그들이 개발한 교육 시스템은 이미 한국 전역의 500개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었고 이제 첫 번째 국제 확장을 앞두고 있었다. 도쿄 대학에서 보낸 이메일을 읽었니? 지연이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우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싶어 해요. 일본인들이 한국의 교육 혁신에 관심을 보이다니 흥미롭네요. 그들은 송백이라는 아름다운 소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다. 오래전 지연은 학생들과 함께 이 나무 아래에서 야외 수업을 하곤 했다. 어제 박준호 회장님과 통화했어. 지연이 말했다. 그가 미국 기업들로부터 시스템 판매에 대한 수십억 원의 제안을 받았대. 민호의 눈이 커졌다. 그래서요? 팔았어요? 지연은 미소 지었다. 거절했대. 어떤 창조물은 이익이 아닌 인류에 봉사해야 한다고 말했어. 정말 많이 변했네요. 민호가 감탄했다. 우리 모두 변했지. 지연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 방정식은 단순한 수학적 변수들보다 더 많은 것을 연결했어. 삶들, 운명들, 가능성들을 연결했지. 캠퍼스를 거닐며 그들은 수학과 건물로 향했다. 학생들이 그들을 알아보고 공손하게 인사했다. 지연의 이야기는 이제 대학 전설이 되었다. 불행에 맞서 싸우고 아들을 통해 승리한 수학 천재의 이야기. 학과 사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학과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송 교수님. 그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특별한 요청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들은 사무실로 안내되었고 학과장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넸다. 우리는 교수님이 학교로 돌아오시길 원합니다. 그가 말했다. 특별 석좌 교수직을 마련했습니다. 교수님은 가르치실 수도 있고 연구에만 집중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교수님의 선택입니다. 지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대학에서의 경력이 영원히 끝났다고 생각했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새로운 역할을 맡았습니다. 퓨처마인드 테크놀로지스에서의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학과장은 실망한 듯 보였지만 이해했다. 제안은 언제든 유효합니다. 교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다면. 밖으로 나온 후 민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정말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지연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파란 봄 하늘에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중 일부는 이 캠퍼스에서 보냈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은 수백만 명의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야. 전통적인 교실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 그들이 캠퍼스 정문으로 걸어가는 동안 지연은 문득 멈춰 서서 돌아보았다. 봄 햇살 아래 빛나는 건물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그녀가 한때 속했던 세계. 이제 무엇을 하고 싶어? 어머니, 민호가 물었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미래를 만들고 싶어, 민호야. 그리고 그 여정에 너와 함께할 수 있어 기쁘구나. 하늘에서는 종달새가 노래하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노래, 가능성의 노래였다. 완전한 1년이 지났다. 지연과 박준호의 협력 프로젝트는 한국의 수학 교육을 혁신했다. 수학의 달이라고 이름 붙여진 새 시스템은 이제 전국 800개 이상의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었으며 국제적 확장도 진행 중이었다. 지연은 이제 퓨처마인드 테크놀로지스에 특별 설계된 지팡이만으로 걸을 수 있었다. 17세가 된 민호는 서울대학교 수학과 특별 입학 허가를 받았지만 일주일에 며칠은 여전히 연구소에서 일하며 튜터링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었다. 서울 올림픽공원의 봄날 아침, 모자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었다. 벚꽃이 만개하여 길을 분홍빛 양탄자로 덮고 있었다. 가끔은 아직도 그 병원에서 깨어난 것 같아 지연이 고백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걸 깨닫는데 몇 초가 걸려. 민호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가 다시 걸으실 거라는 걸 항상 알고 있었어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잔잔한 호수 옆에 멈춰서서 물 위를 우아하게 미끄러지는 오리 가족을 지켜보았다. 어제 흥미로운 이메일을 받았어. 지연이 말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우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싶어 해. 이제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되고 있어. 민호는 놀라지 않는 듯했다. 당연하죠. 우리의 접근법은 항상 더 전체적이었으니까요. 다른 나라들이 기술을 인간 요소의 대체물로 보는 동안 우리는 그것을 우리 능력의 확장으로 이해했어요. 지연은 자랑스러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1년 전 병원 침대에서 바라본 마른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젊은 남성으로 성장했고 그의 눈에는 지혜와 친절함이 담겨 있었다. 박준호 회장님이 미국 기업들로부터 시스템 판매에 대한 제안을 또 받았대. 그녀가 말했다. 이번에는 1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었어. 거절하셨겠죠? 민호가 물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말하길 어떤 창조물은 이익이 아니라 인류에 봉사해야 한다고 했어.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민호가 놀라워했다. 우리 모두 변했지. 지연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시연회 무대 위에 그 방정식은 단순한 수학적 변수들보다 더 많은 것을 연결했어. 삶들, 운명들, 가능성들을 연결했지. 먼 지평선에서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봄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다. 한국의 경제적 기적을 상징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민회의 진정한 기적은 바로 옆에서 걷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 그녀의 가르침,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 어머니 알고 계세요? 그들이 산책을 계속하며 민호가 말했다. 가장 어려운 방정식은 그 무대 위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 지연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눈썹을 치켜 올렸다. 네, 가장 어려운 방정식은 인간 삶의 방정식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 변화하는 상수들, 그리고 다양한 해결책들을 가진. 민호는 잠시 멈추고 호수에 부드럽게 떨어지는 벚꽃 꽃잎 하나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이 방정식에서 한국인들은 항상 전통과 혁신, 마음과 정신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탁월했어요. 지연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고 그녀의 눈은 참았던 눈물로 빛났다. 멀리서 봉은사 사찰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그 고대의 진동은 현대 대도시의 소리와 섞였다. 마치 조상의 지혜가 미래의 발견과 융합되어 한국의 독특한 영혼을 정의하는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들이 공원의 중앙 광장에 도착했을 때 학생들의 무리가 수학의 달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야외 수업을 받고 있었다. 아이들은 태블릿과 디지털 펜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선생님은 여전히 중심에 있었다. 기술에 의해 대체되지 않고 그것으로 강화되었다. 봐요, 어머니. 민호가 속삭였다. 우리가 꿈꿨던 것이에요. 지연은 미소 지었다. 아니, 민호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우리 앞에는 아직 풀어야 할 방정식이 무한히 많아.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것들을 풀 거예요. 민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봄바람이 그들 주위로 불어왔고 벚꽃 꽃집들이 춤을 추며 하늘로 올라갔다. 마치 자연 자체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축하하는 듯했다. 지연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네 아버지가 너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이것은 민호가 아버지에 대해 들은 거의 유일한 언급이었다. 그는 묻지 않기로 했다. 오늘은 슬픔이 아닌 희망의 날이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머니? 그가 물었다. 지연은 빛나는 눈으로 미소 지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민호야. 왜냐하면 수학처럼 가능성은 무한하니까. 그들 앞에는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수식처럼 명확하고 시처럼 아름다웠다.